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 투기의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죠. 엄밀히 보면요. 투기용 똘똘한 한 채, 투자용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분명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자 수요층이 미래를 보고 부동산이 저평가됐을 때 미래의 장기 경기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산을 모아서 자기 집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갭투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예전보다 좀 부실해졌죠. 오는 7월 정부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일단 발표가 나왔죠. 며칠 전에 나왔죠. 금융위에서. 일단 서울 수도권은 그대로 1.5% 정하고 지방이나 광역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아직 계속 횡보하고 좀 하방 쪽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차등해서 그거에 한 반 0.75나 뭐 1.2 요 수준에서 좀 낮춰서 적용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방은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2.75에다가 1%만 돼도 3.75인데 기준이. 그러면 4%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가격도 올라 있잖아요. 물론 지방 광역시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온기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많이 내려간대.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분간하시고, 그래서 또 DSR 규제뿐이 아니라 은행 자체에서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금리 인하할 때 하는 총재가 작년 9월 11월 인하할 때요. 이렇게 표현했죠.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저가지만 2월 7일 날인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년 안에 80% 줄이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거 10%, 90에서 80% 줄이면요. 부동산 가격은 100에서 85나 이 정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볼륨에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이런 제도들이 좀 안정화되고 전세 시장도 말씀 주셨는데 전세 시장은 약간 예외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자 부담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역전세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3년에. 그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세 대출 받는 분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에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을 90% 10% 다운시켰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 3억짜리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데 예전에는 보증보험 한도가 90%니까 39, 27, 2억 7천이 됐잖아요. 여기에 100% 해주니까 2억 7천을 보증을 서줬는데 예전에 한번 낮춰가지고 90으로 낮춘 건데 막 계산하고 한 번 더 낮춘 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 3천대로 줄어요. 이게 뭐냐? 전세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세를 들어갈 때 비싼 것보다는 좀 더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방용이 되겠죠. 이거는 전세 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싸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 가격 유지한 건데 그 수요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전세 물량이 공급이 나오니까 가격 하락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방기에. 그래서 혹자는 뭐 하방 뭐 전세 지옥 온다 그러는데 지옥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방 압력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라면 뭐 정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여러분 정책이 좌우합니다. 대부분. 암만 제가 예측을 했자 그냥 놔두면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딴 정책을 툭 던지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갖다 1%로 해가지고 10년 수수기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겠죠. 역으로 대출 이자를 갖다 지금 3%, 4%짜리인데 6%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 그냥 내려갑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한데 금리가 높고 있는 게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산업 파트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분들이 버텨 못 버텨요. 지금도 비침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 생태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조절하면서 하는 게 정책 당국이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금리 인하에 다 의미 없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 금리는 인하하는데 DSR을 1.5% 스트레스를 넣으니까 4%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같은 게 터지면 답이 없죠. 더 센 게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죠. 비가 막으면 우산을 쓰면 되는데 태풍이 오면 우산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우산으로 버틸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전. 트럼프발 그 혼동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으셨다가 가시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서 혼란을 빚었다가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극적인 하락까지는 아니고요. 세종시는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세종시 이전 걸로 빼고 별도로 하고 서울은 지금 딱 정체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이 가격에 못 팔겠고 사는 사람은 이 가격 그새 많이 올랐잖아요. 이 가격은 내가 못 사겠다.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꺾여야 될까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있다라면 사는 사람이 꺾이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앞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서울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서 서울은 달라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의 경매가 나오면 안 되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지만 기레기성 이 기사들이 만약에 한 6개월만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 그냥 조용해질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상승과 여러 가지 액션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상승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이 하향 조정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호지역, 새 아파트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을 뭐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갔던 분들이 여러분 매수 심리라고 있어요. KB에. 매수 심리가 비슷해요. 저 3, 4월 달하고 5월 달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냐? 똑같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러 왔다가 예전에 쓰고 갔는데 지금은 안 쓰고 간답니다.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관망이 좀 많아지고 있다. 거래는 안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왜 안 써요?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은 됐죠?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모든 아파트가 토어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지역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과거 고점보다 20에서 30%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20, 30%가 아니라 40% 빠져도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외가 아니라 워낙 거품이 있던 거죠. 거품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노원, 도봉 이쪽은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축이 많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걸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좀 공부하시면 똑같은 땅에 조합원이 많으면 아파트를 100개를 지어서 만약에 20개는 팔아서 그 돈으로 건축비를 메꾸면 자기 집을 돈 안 들여도 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만약에 200집이 있으면 200개를 다 먼저 가져야 되니까 바깥에 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건축비를 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상계주공 5단지도 일단 스톱을 했잖아요. 잘 가다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분양가가 높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또 되겠죠. 근데 어떤 생활 트렌드 패턴 또 정부의 기득권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강북을 좀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뭐 용인에서 서울고속도로 뚫리듯이 강북 어느 지점에서 뭐 강남 센터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진짜 15분, 20분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다시. 그러니까 이건 정책의 문제인데 일단은 너무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은 저평가됐습니다. 똑같은 서울에서 거리를 따져볼 때 시청을 중심으로. 근데 그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강남으로 옮기다 보니까
뭐 지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멀수록 물류 비용이 드니까 땅값이 더 싼 건데 그런 이론을 하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청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중심이 약간 강남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소외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리가 몇십 킬로 안 되잖아요. 15킬로, 20킬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차로 20킬로 몇 분이면 가요? 시속 100킬로면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리더가 그런 걸 하나 놨다가 갈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듯이 마음만 있으면 놓겠죠? 근데 그 경제 효용성이 충분히 강북 지역 말씀하신 뭐 노도강 이쪽 지역에 인프라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니까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기업체들이 갔을 때 뭐 법인세 뭐 10년간 뭐 50% 감면 이러면 판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요인들도 많고, 그리고 강남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계획 도시다 보니까 좀 빠듯한 느낌이 들고, 강북은 이제 예전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빠듯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2030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상계동하고요, 이쪽 강남의 주거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그 당시에는 할 때 비슷했어요. 분당 뭐 이런 데 다. 그러니까 조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책의 기득권들이 강남을 너무 개발시키다 보니까. 원래는 국가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갔지만 지금 이게 국가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는 어떤 중심이 되어버려서 이게 이제 리더나 지도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이제 좀 그쪽도 좀 균형을 좀 맞추게 되면, 그럼 강남 여기가 만약에 조금 올랐는데 새 아파트 분위기다. 근데 강남 너무 비싼데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체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 맞추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올라오고 살짝 내려오면 맞춰야 되겠죠. 그런 정치하신 리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철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되고 내가 뭐 투자 뛰고 이자 부담 이거 힘들고 그냥 솔로로 혼자 잘 7년, 8년, 10년 살다가 나 10년 있다 결혼할 생각했다 이러면은 지금 저평가 됐을 때 사셔가지고 편하게 사시면 10년 안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빌라 단독도 오래됐다고 모아타운 져주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막 노후하다면 그거 놔두겠어요, 정부에서? 안 놔둡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투자의 관점을 보시면 또 색다른 또 어떤 장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이나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집은 다 똘똘하게 잘 지었죠. 오래되면 당연히 낡아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다 똘똘합니다. 어디 있든.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투자, 투기의 개념이잖아요. 자본시장 차익의 개념. 그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죠. 엄밀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용 똘똘한 한 채, 투자용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로 대충 퉁치고 가는데 저는 엄밀히 보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분명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자 수요층이 미래를 보고 부동산이 저평가됐을 때 미래의 장기 경제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산을 모아서 자기 집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갭투기 하잖아요. 모니 게임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예전보다 좀 부실해졌죠. 그런데 강남 상구는 또 예외예요. 강남 상구는 정부가 규제를 갖다 대출 규제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 대출이 한 70%, 80%가 많은데 강남 아시겠지만 툭하면 부동산만 오르면 규제에서 대출을 줄이거든요. 한 50%, 60%대로.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돈이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분도 생겼고, 아니면 뭐가 있죠? 전세를 끼고 사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사두죠? 들어서 살려고?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전파라고 하십니다. 강남 전세파.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주고 내가 계속 사는 건 투자성 측면에서 별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시절이 이제 끝물이에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가고 쉬었다가 타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애물 단지 한 채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어떨 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러나 자기 돈 갖고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분은 문제가 없을까? 있죠. 왜? 이 30억을 여기다 안 받고 그냥 월세 500만 원, 월세 500이거든요. 수익률 따지면 1.2%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에 두면 3%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월세 사고 여기서 1.8% 그게 더 똑똑하지 않나요? 주택가에 내려오면 그때 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황금 시절 손흥민도 에이징 커브 오잖아요. 이거는 안 올까요, 여러분? 저는 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일 때 미쳤다 그랬는데 그 미친 가격을 또 뚫어버렸으니 완전히 도는 거 아니에요. 돌았는데 안 돈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기레기님들이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마치 다 그걸 사는 것처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서 15년 부동산 하신 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웬일로 돈 많이 버셨는데 웬일로 전화 왔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다 보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헬류 땡땡을 팔았는데 잘 팔아가지고 20 뭐 몇 억에 팔았대요. 어이 축하드려요. 돈 잘 버셨네. 그랬더니 근데요 교수님 그거보다 자기는 낮은 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이 이 집에 비해서 더 헌 집인데 재건축 예정 집이래요. 그거 봤을 때가 팔려고 물건을 내놓는 게 3달 전인데 3달 만에 팔렸는데 이 집을 3달 전에 볼 때 12억이었대요. 근데 얘가 17억이 된 거예요. 재건축이 막 질린다 막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갑자기 그러면 이 20억 남은 걸 가지고 세금 빼고 이렇게 하면 돈을 20억을 줬는데 그 12억이나 13억짜리 사고 세금하면 6, 7억 나오면 이걸로 이제 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이 15년 했다 그랬잖아요. 또 강남 바닥에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안 사냐? 계속 올라갈 거라며. 그랬더니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면 우리 젊은 층들이나 신혼부부나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사겠냐? 아니잖아요. 이미 나갔어요, 색깔을. 그러면 이미 모니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케인즈가 얘기했죠. 더 큰 바보 이론.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야 내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야. 없으면 내가 물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몇 개는 두셔야 된다. 마냥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2022년도 기억나시잖아요. 거의 폭삭이었잖아요. 정부가 올인해서 지금 버틴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계속 올인할 수 있을까요? 왜? 올인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채는 늘어나고 내수는 줄고 나라가 진짜 절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꼭지에 왔잖아요. 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깨구리가 슬슬 삶아지면서 아시죠? 깨구리통에다 뜨거운 물을 확 삶으면 탁 튕겨서 사는데 서서히 이게 뜨거운 물이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례들을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평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좀 지방이나 광역시는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쫙 갔다가 다들 조정됐잖아요. 서울은 통평가요? 아까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똘똘한 한 채요? 투자해서 남을 거. 뒷사람이 안 사면 다른 한 채가 되겠죠. 애매모호한 한 채. 경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